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내가 깜빡 속아 넘어갔구나 하고 후회를 했던 일이 있으셨나요? 물론 자상한 줄 알았던, 늘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이 시댁편만 들고 앉아있으면 뒤통수 맞은 느낌이야 나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더욱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는 거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사업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모든 게 허상이었고 물거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던지도 모르겠지만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제 입으로 제 사연을 소개하면서도 손이 덜덜 떨리는데 심신미약까지 찾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현명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탈출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리네요. 각설하고 지금부터 저에게 일어났던 통수의 통수를 때려치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라지만 결혼할 때 어느 정도 집안의 수준을 맞춰서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남부럽지 않게는 살 수 있었으니까 제 자식에게도 그런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엄청나게 큰 사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네 식구가 먹고 사는 데엔 부족함이 없는 사업이기는 했어요. 꾸준히 수요와 공급이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저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오빠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오빠가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부터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한 오빠와 달리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알게 되었어요. 취미로 시작을 했던 피아노가 제 적성에 딱 맞는다는 사실을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말을 했을 때 살짝 반대 의견도 비치셨었죠. 하지만 저는 피아노를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었고 앞으로도 평생 직업으로 삼아 피아노를 친다고 해도 질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피아노를 공부했고 예중 예고를 다니고 싶었었지만 제 열정만큼 능력이 따라주지 않았던 건지 예중 예고 입시에서는 떨어지고 말았죠. 대학 입시 때도 오빠는 꽤 알아주는 대학의 경영학과를 들어갔는데 저는 수도권에 있는 별로 이름도 없는 피아노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난다, 긴다 하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피아노 전공을 해봐야 잘 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름도 없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말에 교회에 나가서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푼돈을 벌고 평일에는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도 했었고 이렇게 사는 삶이 여유롭고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참 철없죠. 철없이 살다 보니까 더더욱 철이 안 되더라고요.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한 달에 겨우 15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벌면서 친구들 만나서 노느라 다 쓰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시간만 흐르고 나이만 먹게 되었어요. 제가 하는 거 없이 나이만 먹으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많이 불안하셨겠죠. 제 나이가 34이 되었을 때도 저는 여전히 초등학교 앞에 있는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강사 일을 하고 있었고 주말에는 교회에 나가서 반주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최저임금이 올라 월급을 그래도 조금 올리긴 했지만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치고는 돈을 얼마 벌지 못했었죠. 결국 보다 못한 아버지께서 저에게 피아노 학원을 하나 차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조금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었고요. 나이가 34살인데 피아노 학원도 하나 운영을 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결혼을 위해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죠. 근데 매번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고 특출난 것이 없었는데
집안은 또 사업을 하는 집안이니까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었죠. 거기다가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슬쩍 들러붙어도 이미 사업은 오빠가 물려받기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터라 메리트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태생이 좀 게으른 편이라서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영업을 하는 일은 제 생활에 관련된 일이니까 잘 다가갔는데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고 대하려고 하니까 또 영업이랑은 달라서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 저랑 비슷한 분들 여기 없으실까요? 의외로 저처럼 일에 관련된 것 이외에는 무던하게 흘러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서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늘 적극적으로 일상에 임하시고 목표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제가 많이 걱정이 되셨나 봐요. 게다가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가족들에게는 제일 고난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었죠. 저희 친정엄마의 신장이 망가지면서 그나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던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니면서 투석을 하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굵은 주사 바늘을 꽂을 때마다 어머니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투석 바늘이 또 많이 굵잖아요. 늘 마음이 아팠죠.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대부분 초등생이 원생이었기 때문에 오전에는 여유가 있어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닐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나름 학원도 운영하고 나이도 먹었으니까 부모님 마음의 걱정거리를 크게 지게 하진 않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제 착각이었던 거죠. 저희 친정엄마는 항상 제 걱정을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얼른 시집을 가야 내가 마음을 놓을 텐데 점점 신장은 망가지기만 하고 나중에는 이식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그 전에 우리 딸이 번듯한 남자 만나서 시집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이제는 지겹지? 그러니까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엄마 마음의 걱정거리 좀 덜어주고 하면 안 되겠니? 엄마는 무슨 엄마 인생에 내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말을 하고 그래. 때가 되면 좋은 사람 나타나서 시집도 갈 수 있겠지. 엄마 신장이 망가지는 걸 왜 벌써부터 조바심 나게 심각한 것처럼 말하고 그래. 엄마 건강해질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노력할 거야. 엄마가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져서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딸이 나를 데리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건데 사위가 있으면 마음이라도 편안할 것 같아서 그래. 엄마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진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도 말라니까. 엄마가 아픈 건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건강해질 거야. 요즘 의료 발전이 좀 좋아?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서 버텨줘. 앞으로도 내가 평생 엄마 병원 모시고 다닐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도 마라. 걱정은 무슨, 우리 딸 괜히 고생시키고 싶지 않어. 그러지 말고 아니 어디 선자리라도 나가보는 거 어때? 엄마 평생 소원이다 정말. 우리 딸이 시집가는 모습 꼭 보고 죽고 싶은데. 죽는다니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슬프잖아. 엄마 제발 내 생각해서라도 오래오래 버텨줘. 하지만 이 이야기를 엄마는 속에 담아만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오빠에게도 말을 하신 거예요. 제가 꼭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결혼이라는 것에 큰 관심이 없긴 했어요. 요즘은 비혼도 워낙 많고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노후에 충분히 즐길 거리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그럴 게 우리 오빠가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하는 과정을 보면서 가족들이 꽤 많이 상처를 받았었어요. 그때는 오빠가 아빠의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조차 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냥 아빠 회사에서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물론 지금도 물려받은 건 아니고 오빠가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긴 했는데 직급이 올랐을 뿐이죠. 아무튼 새언니가 일이 바쁜 오빠를 견디지 못하고 바람을 피웠고 그 과정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서 저희 가족 모두 다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새언니가 절대로 바람을 피울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게 일어났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결혼이라는 건 가끔은 감당하지 못할 현실이구나 싶어서 저는 비혼으로 마음이 조금 더 기울게 되었어요. 오빠가 또 이혼이라는 아픔에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내기도 했었고요.
늘 당당하게 본인의 일을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열정을 다했던 오빠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는 결혼이라는 게 늘 좋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거기다가 저는 오빠보다 능력치가 더 낮은 사람이었으니까 자신감이 없기도 했고요. 하지만 친정엄마의 투병이 길어지고 점점 살이 빠지고 피부색도 거무죽죽하게 변하는 걸 보면서 정말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쯤 저희 친정엄마가 선언을 하셨어요. 죽기 전까지 무조건 제가 결혼하는 걸 보고 싶다고 말이죠. 저는 너무 얼토당토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부터 저희 가족 모두가 저에게 닥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결혼은 선택이라고 울부짖던 오빠까지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이혼의 아픔을 겪고 누구보다 비혼주의로 살겠다는 저를 응원해주던 오빠까지.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기울었죠. 야, 아무리 결혼이라는 게 요즘은 필수가 아니라고 하지만 엄마가 네 걱정되어서 도무지 마음이 안 놓인다는데 엄마 생각해서라도 결혼하자, 어? 엄마가 무조건 너 결혼하는 건 봐야겠다고 하시잖아. 효도한다고 생각해, 응? 아니 오빠, 결혼이라는 게 뭐 나 혼자서만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당장 어디서 남자를 구해서 결혼을 해.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엄마도 억지 부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오빠가 괜찮은 자리 한번 마련해 볼게. 너 오빠가 소개해준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지 않겠어? 남자는 남자가 골라주는 법이라고 저에게 결혼 상대를 구해보겠다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저희 오빠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니거든요. 새언니가 바람을 피운 것도 오빠가 가정에 큰 관심을 주지 않았고 본인이 회사를 물려받겠다는 생각에 빠져서 일만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새언니가 눈을 돌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바람을 피운 게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빠가 조금만 새언니에게 관심을 기울였으면 이렇게까지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일밖에 모르는 오빠가 소개시켜준 남자가 과연 가정을 제대로 돌보고 저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일까 싶어서 걱정은 됐지만 한번 만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만나봐야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빠가 소개를 해준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본인 능력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결혼해서 큰 트러블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빠가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작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휴대폰 어플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청 큰 회사는 아니었고요. 혼자서 개발을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보통 쇼핑몰 같은 곳도 그렇고 어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기업 같은 데야 본인 회사에 어플 개발자들을 두고 쓰겠지만 작은 자영업 몰 같은 곳은 어플 개발자를 직원으로 두고 쓰기엔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외주를 맡기곤 하는데 그 외주를 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영업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어플을 개발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 하다 보니까 거의 같은 스타일로 어플 개발을 해서 수주가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 눈에는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피아노 하나밖에 할 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렸는데 제 남편은 다방면으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본업은 어플을 개발했지만 본인도 본인 어플을 하나 런칭해서 가계부 같은 것도 만들어두고 동네 사람들끼리 익명으로 게시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플 또한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 김민준 씨 말이야. 생각보다 능력은 괜찮은데 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혼자 해서 거의 없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무료 어플이다 보니까 광고가 붙지 않으면 수익이 나질 않는다나. 그래도 사업체가 커져서 유명해지면 광고 수익도 붙고 할 텐데 한번 잘 만나봐. 진중한 사람 같아 보이더라. 오빠는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인연이 닿은 건데? 사업 분야도 완전 다른데 신기하다. 아, 내가 우리 아버지 회사 대표로 사업 설명회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게 됐어. 나이대도 비슷하고 해서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 그때 투자자를 찾는다고 그랬었는데 찾았는지는 모르겠네. 오래 본 사이도 아니었는데 괜찮은 사람 같다면서 저에게 잘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뭐 한두 번 만나서 아니면 때려치우면 되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팠으니까 정말 효도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하는 생각으로 몇 번 더 만났는데 생각보다 참 자기 꿈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고 앞으로의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데이트하듯이 만나다가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저희는 양가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 걱정이 많았어요. 엄마가 너무 많이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식사도 거의 대체식으로 하셔야 했고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식조차 하기 힘든 상태였거든요. 신장 이식 수술이라는 게 신장만 준비된다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미 혈관도 많이 상했고 수술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저희는 하루라도 더 엄마가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만을 기도하는 상태였거든요. 병원에서 나와서 휠체어를 타고 상견례 자리에 간다는 게 무척이나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사돈 되실 분의 얼굴을 꼭 보고 싶다는 엄마의 말에 상견례 자리에 같이 나가게 되었죠. 아이고, 안사돈께서 아프시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자리까지 나와주실 줄은 몰랐네요. 안사돈 얼굴을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신 상태이실 텐데 저희 얼굴 보겠다고 여기까지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제가 좋은 모습일 때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몸이 많이 아파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니 좋네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안써돈 이렇게 정신 멀쩡하실 때 서로 좋은 짝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니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우리 엄마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참 신경을 써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감동까지 받았다니까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엄마가 음료처럼 된 대체식을 먹는 걸 보면서 본인이 아픈 것 마냥 공감을 해주시는데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결혼을 할 생각을 한 게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오빠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남자를 만나고 이런 시댁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신혼집은 저희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작은 빌라에서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그 빌라가 제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이랑 가까워서 출퇴근하기도 정말 좋았거든요. 때마침 세입자가 나가면서 공실로 있었던 빌라였기 때문에 타이밍도 딱딱 맞는다고 생각을 했죠. 신혼집도 해결됐겠다. 아버지께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신다고 했겠다. 정말 걱정거리 하나도 없이 결혼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혼식도 참 인상 깊었어요. 저희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혼주석에 앉아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를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아마 제 인생에서 절대로 지우지 못할 장면이 될 거라 생각을 했었죠. 엄마가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가도 괜찮을까 싶었는데 남편이 신혼여행을 먼저 미루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저렇게 많이 아파하시는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 우리가 나중에 신혼여행을 가도 되는 거니까 지금은 장모님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걸로 하자.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포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의 그 마음에 감동받았어. 내가 당연히 이 정도 배려는 해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신데 당신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 건강만 신경 써. 저는 남편의 그런 배려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친정시댁에 신혼여행 갔다 오면 인사는 드리니까 그건 해야겠다 싶어서 시댁에 갔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슬쩍 저에게 투자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무슨 투자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남편이 슬쩍 가만히 제 눈치를 보는 거 보니까 이미 시댁 식구들끼리는 속닥속닥 이야기를 맞춰놓은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우리 오빠가 남편을 소개시켜줄 때 무슨 사업 설명회에서 만나서 투자 이야기를 꺼냈었다 하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긴 했죠.
아니, 우리 아들 사업 말이야. 어플 사업이라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건 알고 있지? 아예 그런데 형, 투자자가 안 나타나서 말이다. 사돈이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투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지도 잘 알 거 아니니? 그렇게 하지만 사실 투자라는 게 개개인이 막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돈을 주려면 감사도 생각해야 해서요. 그렇기야 하지만 사업을 그리 번듯하게 하고 계시는데 사위한테 투자할 만한 돈 한 푼 없으실까봐? 이제 너희도 부부가 되었으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내가 내 아들이 부자 된다고 해서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다 너희 부부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 거 알지? 그럼요. 어머님 마음이야 백번 이해하죠. 그래서 어머님 말씀은 저희 아버지께서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한다. 이 말이세요? 그래, 그 말이다. 투자를 받으면 너희 신혼생활하는데 걱정거리 하나 없이 너무너무 좋지 않겠니? 나는 말이다. 네가 우리 아들 내조를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 너도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알고 있을 거 아니니. 다 너희 부부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직 저희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작성한 다음에 부모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그래 맞다. 아직 법적인 부부가 되지 않았으니까 사돈댁에서도 좀 그러실 수 있겠다. 어디 한번 투자 이야기를 잘 꺼내서 우리 아들 사업에 보탬이 되어줄 생각 진득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일단 저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나 되었다고 투자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꿍꿍이가 조금 이상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는 가족이 된 것도 아니었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결혼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꺼내니 좀 그랬거든요. 남편의 사업이 휘청거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투자 타령을 하니까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남편 사업에 구멍이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남편이 하는 사업에 제가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고 저야 생활비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오빠가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고 성품이 워낙 바른 사람이었으니까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잘하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어요. 저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크게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안 했고요. 하지만 시댁에서 투자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으니 아예 모른 척을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기회를 봐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어요. 저희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증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아버지와 함께 가게 되었거든요. 사실은 오빠가 같이 가주겠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회사에 일이 생겨서 아버지가 대신 오셨죠. 이참에 혼인신고서도 작성을 하고 투자 이야기도 꺼내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매번 계획대로 살 수 있겠어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정말 부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투자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되었죠. 이걸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시댁 식구들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동안 발톱을 숨겨왔었던 건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더라니까요. 제가 투자 이야기를 아버지께 꺼내지 못했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지만 제가 시댁에는 투자 이야기가 무산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들러서 전했거든요. 그런데 투자 이야기가 무산되었다고 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갖은 요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본인은 시집살이 시킬 생각 전혀 없다. 그저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고 인자한 얼굴을 하셨던 시어머니께서 완전히 돌변을 하시는 거죠. 세상에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고 돈 타령을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전부 투자가 무산되어서 생긴 일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해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니? 사업하는 우리 아들의 내조를 제대로 하려면 돈이 넉넉해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어플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
그 값에 다 대줄 만큼의 능력은 되어야 하는데 말이야. 아이, 투자 이야기도 진전되는 게 없고 내가 이래서 어디 안심이나 되겠어? 어머님, 여태 그이가 알아서 스스로 잘 해왔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어플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여태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 아들의 능력을 좀 믿어보세요. 그동안은 우리 아들이 쉬는 날 어디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해가면서 필요한 금액을 메꾸고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었다. 근데 이제는 결혼까지 했으니 우리한테 손해 벌리는 건 아니잖나 싶어서 말이다. 나는 또 사업하는 사돈이 있으니까 괜찮겠거니 했건만. 그래도 제가 버는 돈은 저희 부부 고정생활비로 쓰고 있으니까 그이가 조금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활비는 따로 안 나가잖아요. 그이가 번 돈 전부 사업에 투자해도 되는 상태인데 저희 친정에만 기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참나, 아내 사업하는 사돈댁 덕을 좀 보는 게 어떻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서 살 때는 뭐 생활비 내고 살았는 줄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들한테 쏟아부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돌려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다. 네? 갑자기 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고요? 투자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웬? 갑자기는 뭐가 갑자기니? 아니, 우리가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그동안 모아둔 노후자금도 다 털었고 하니 이제는 우리가 용돈 좀 받아서 생활해도 괜찮지 않겠니? 자식이 받아먹기만 하고 효도를 안 하는 것도 안 될 말이지. 그 부분은 그이랑 상의를 해보고 결정할게요. 어머님 아버님께 용돈을 드리면 저희 친정에도 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상의할 게 뭐가 있겠어. 당연히 우리 아들은 오케이 하겠지. 그동안 우리한테 못했던 효도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사돈이 있는데 친정에는 왜 용돈을 드리니? 우리 집이랑 사정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 괜히 용돈으로 우리 아들 부담 줄 생각 말고 우리한테나 줘. 물론 우리 아버지 사업이 점점 더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하긴 했지만 제 개인적인 재산도 아니고 어차피 물려받을 것도 오빠인데 우리 아버지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시모가 계속 궁금해하는 것도 모자라 탐까지 내는 거예요. 하루는 저를 붙잡고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궁금해서 그랬는데 사돈이 운영하시는 그 사업체에 네 지분은 없니? 어머님, 저는 경영도 전혀 모르고 평생 피아노만 쳐서 그 사업에는 관심도 없어요. 오빠가 어차피 물려받을 거고 알아서 할 거라 저는 지분도 없는걸요? 아이고 답답하. 왜 관심이 없어? 너도 몰라도 뛰어들어가서 콩고물 얻어먹을 생각을 해야지. 그럼 그 큰 사업을 전부 네 오빠에게만 주겠다는 거야? 너도 뭐가 얻어와야지. 굳이요? 제가 그 사업에 뭘 도움이 된 게 없는데 뭘 얻어와요? 어릴 때부터 오빠는 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당연히 오빠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욕심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이 자식이 둘인데 공평하게 반반 나눠야지. 너는 돈 한 푼 안 받고 그 사업체를 오빠가 물려받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니? 그거야말로 아들이랑 딸이랑 차별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차별이라니요. 저희 부모님 들으시면 깜짝 놀랄 소리를 저도 받았잖아요. 피아노 학원 차려주셨는걸요. 그건 뭐 공짜로 생긴 거겠어요? 그 월 매출 해봐야 끽 해봤자 몇백만 원짜리랑 수십억짜리랑 같니? 에이, 내가 아주 멍청한 며느리를 뒀구만. 계산기 하나 제대로 못 두들겨.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사업체에 욕심을 낸 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멍청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었죠. 처음부터 오빠가 물려받을 사업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욕심을 낼 자격도 없거니 부모 형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도 싫어서 제 몫만 다 하자고 생각했었던 건데 시어머니가 끼어들어서 뭐라도 얻어오라고 하니까 난감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까지도 자꾸 저희 아버지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왜 이렇게 사업 욕심을 부리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각자 자기가 할 일 잘 해내고 있는데 왜 욕심을 부리냐고요. 내가 우리 엄마 말을 듣고 생각해 본 건데 이 어플 사업해봐야 돈도 안 되고 나도 장인어른 회사에 들어가서 어디 일 좀 해볼까? 우리 아빠 회사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래. 그거 욕심이고 오만이고 자만이야. 제발 당신이 하는 일이나 잘했으면 좋겠어.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회사 일이야 천천히 배우면 되지. 경님이라고 뭐 처음부터 알았겠어. 가족 사업하면 좋잖아. 아니, 당신은 어플 사업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당신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돈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이지. 이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그냥 당신 피아노 학원에서 셔터맨 하게 생겼다니까. 그럴 바에야 장인어른 사업장에 들어가서 일이라도 하게 되면 나중에 형님이 사장하고 내가 이사하고 그러면 딱이잖아. 이사 자리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 그것도 능력이 되고 회사에 도움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지. 아이, 가족 좋다는 게 뭐야? 그렇게 하나하나 나눠 가지는 거지.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 말 새겨들어. 형님은 그 수십억짜리 회사 가지는데 당신은 월에 꼴랑 몇백 번은 그 피아노 학원으로 만족한다는 게, 이게 이상하잖아. 시댁은 오히려 저를 계속 멍청하고 자기 밥그릇 하나 못 챙기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화를 내면서 할 말 다 했죠. 각자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이 있는 거고 사업은 애초에 오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제가 욕심부리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돈 가져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시댁 식구들이 원래 이렇게 욕심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나 싶더라고요. 분명히 여러 번 만나면서 돈에 대한 욕심, 사업에 대한 욕심을 그렇게 부리지 않았던 남편까지도 결혼한 다음에 완전히 돌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러는 사이에 엄마의 병세는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에는 투석을 계속 받아도 몸이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셨던 결혼식까지는 보고 가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시댁에서 계속 돈 타령을 해대니까 이 결혼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결혼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보고 싶다고 원하셔서 한 결혼이었지만 정말 이렇게 사는 꼴을 보고 싶었던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제가 원형 탈모가 생겼다니까요. 시댁에서 오라고 할 때마다 또 돈 이야기를 하겠지 싶어서 시댁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요. 거기다가 친정엄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욱 더 제 편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실감이 컸어요. 저희 부부는 아니지. 시댁과 남편은 아이를 가지라면서 임신을 하라고 종용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여자의 직감 같은 거랄까요? 임신을 하게 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 몰래 아이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호르몬약을 먹으면서 임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계속해서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고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아이를 가질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애둘러서 말을 하긴 했었죠. 아이가 있어야 완벽한 가정이 되는 건데 이래서는 손주도 못 보고 눈 감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하루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구나. 너 정말 어디 문제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 나랑 같이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희 결혼한 지 6년 지난 것도 아니고 6개월 됐어요. 왜 이렇게 조바심 내고 그러세요? 생길 아이도 도망가겠어요. 결혼한 지 1년은커녕 고작 6개월이 지났는데 아이 타령을 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건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저희 아버지 생신이 되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유명한 소갈비집을 예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모가 갑자기 자기도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어머님 정말 오시려고요? 아니, 어머님만 거기 계시면 조금 어색할 것 같은데요. 아니, 나는 가족 아니니? 나도 사돈어른 생신 축하해드리고 그 유명한 고깃집에서 배 터지게 밥 좀 얻어먹고 그러면 좋잖니. 내가 뭐 못할 말이라도 할까봐 그래. 내가 다른 소리 안 하고 축하만 드릴 테니까 불러다오. 아니요, 그건 아니고 불편하실까봐 그런 거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자꾸 저한테 아이 가지고 스트레스 주시고 아버지 사업 가지고 뭐라 하시니까 무슨 이야기 할지 모르겠어서 좀 그래요. 왜이시고? 내가 뭐 그 자리까지 찾아가서 가시방석에 앉힐까봐 그래? 아이, 그리고 나는 하나도 안 불편하다. 왜? 사돈이나 불편하다니. 안사돈 그렇게 떠나시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신이니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꺼낸 말인데
에휴, 괜히 내 기분이 상하는 것 같구나. 당연히 그간 행실이 있는데 제가 뭘 믿고 시어머니를 떡하니 부르겠어요. 절대로 말 안 해드렸죠. 그런데 글쎄 그 자리에 꼭 참석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처럼 우리 남편을 들들 볶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죽어도 말해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놨는데도 이 모자란 남편 놈이 시어머니한테 식당을 알려준 거예요. 생신 당일날 그 누구보다 먼저 식당 입구에서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주먹으로 남편 옆구리를 쳤다니까요. 아버지께서도 당황하신 눈치였지만 그 자리에서 민망하게 만들 순 없으니 허허 웃으셨죠. 아버지께서는 넉살 좋게 괜찮다면서 맛있는 밥 먹고 기분 좋게 가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오빠를 칭찬하시면서 저에게 회사 매출이 엄청 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글쎄, 우리 아들이 참 능력도 좋지. 항상 70억, 80억 매출을 내던 회사가 말이야. 우리 아들이 바에 먹고 나서서 일을 하니 100억을 찍었지 뭐냐. 아, 너도 피아노 학원 잘 되고 있는 거지? 그럼요. 여전히 원생들도 많고 애들 가르치는 게 참 재밌어요. 아버지 회사 매출이 많이 올라서 참 다행이네요. 노후 걱정 하나도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시모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만 인상을 확 쓰는 겁니다. 아니 사돈,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딸은 고작 초등학교 앞에 피아노 학원 작게 차려주고 아들은 떡하니 본인 회사에 자리 만들어주고 이거 완전 차별 아닙니까? 예?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어머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업에 관심 없다니까요. 욕심도 없어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하실까봐 이 자리에 오겠다고 하시는 것도 말린 건데요. 나도 몇 번이나 말했잖니. 너는 어찌 된 게니 밥그릇 하나 못 챙겨. 네 남편 사업에 도움이나 주던가. 아니 어쩜 서운해선. 아들이 최고라지만 100억짜리 회사랑 100만 원짜리 학원이 같습니까? 예. 허허,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서운합니다. 저의 딸아이가 회사 일에 관심이 없었고 제가 회사로 들어오라고 말을 했을 때도 본인이 거절을 했는걸요. 각자 자기 할 일 다 하고 살면 되는 건데 사업을 누가 받든지 자식들끼리 협의가 됐으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지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돈이 제 대출금 좀 갚아주세요. 어머님, 이건 또 무슨 대출금을 왜 우리 아버지한테 갚아달라고 그러세요? 이건 경우 없는 행동이죠? 왜? 내가 돈 좀 받아 챙겨야겠다. 회사 매출이 100억이라는데 딸한테는 한 푼도 안 주는 사돈이 괘씸해서 내가 받아야겠어. 내 대출금이 7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하는데 들어간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 대출금 7억 갚아주세요. 그걸 왜 우리 아버지께 말을 하고 그러세요? 아들 지원해주는 거야 부모가 할 일이지. 그 대출금을 왜 우리 아버지한테 떠넘기시냐고요 어머니. 그 받아야 할 돈이니까 하는 말이지. 100억짜리 사업하면서 7억은 푼돈 아니냐? 그따 푼돈 정도는 사돈끼리 서로 돕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대출금 안 갚아주면 우리 며느리가 갚아야 할 겁니다. 네? 저랑 상의도 없이 그걸 왜 제가 갚아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는데 누가 갚니? 네가 매달 이자까지 해서 돈 갚을 거 아니면 사돈이 줘야지.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쓴 돈인데 당연히 자식들이 갚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사돈 선택하시지요. 사돈이 갚아주실래요? 아니면 우리 며느리에게 갚으라 시킬까요? 어이도 없고 기도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아버지와 오빠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두 사람 얼굴이 전부 여유가 철철 넘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만 저희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떡하니 내밀어 시어머니께 드리더라고요. 그 서류 봉투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게 나올 줄 몰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 봉투가 뭐였냐고요? 바로 제 혼인신고서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냐면요. 남편이랑 저랑 아버지랑 셋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기로 한 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놈이 급하게 전화가 들어왔다면서 전화를 받으러 나갔어요. 저에게 제출을 하라고 전화만 하고 오겠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남편이랑 같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전화 받으러 갔다고 하니까 기다렸다가 같이 제출하라고 해서 아버지랑 기다리는데 하도 남편이 안 오는 겁니다. 10분, 15분이 지나도 전화가 길어지길래 안 되겠다 싶은 아버지께서 남편을 부르겠다고 구청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한 5분 있다가 아버지께서 뛰어들어오시더니만 서류를 확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세요? 그이는요? 아직도 통화 중이래요? 이 사람은 정말 왜 이렇게 통화가 길어지는 건지 좀 더 기다릴까요? 됐다. 혼인신고서는 나중에 제출하자. 사위에게는 제출했다고 말을 해. 그냥 그런 줄 알고 가만히 있어. 아버지께서 심각한 얼굴로 말을 하시길래 그냥 알겠다고만 고개를 끄덕이고 혼인신고는 아버지께서 들고 가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친정엄마가 아파서 정신이 없기도 했고 아버지께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말을 하라 했으니까 그냥 남편에게는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사실을 숨겼어요. 거기다가 저희가 뭐 신혼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집을 저희 부부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건 더더욱 아니었잖아요.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빌라에서 생활을 했고 남편은 또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혼자서 1인 사업을 했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서류를 제출할 일은 더더욱 없었고요. 등본을 뗄 일이 전혀 없었죠. 결혼을 한 지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아이가 있는 건 더더욱 아니었고 그래봐야 1년도 안 된 기간이었으니까 등본이 필요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저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고만 생각을 했겠죠. 아니, 혼인신고서가 여기 왜 있어? 그럼 그날 구청에서 이거 제지를 안 했단 말이야? 나한테는 혼인신고 했다고 했잖아. 당신이 전화 받으러 갔잖아. 구청 직원이 남편도 꼭 같이 와야 한다고 했고 전화 받으러 갔다고 말하니까 기다렸다가 제출하라고 해서 그래서 못했지. 내가 통화를 한 20분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그럼 그 이후에 말을 했어야지. 나한테는 혼인신고 했다고 했잖아. 그건 내가 설명하지. 내가 자네를 찾으러 나갔네. 통화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얼른 끝내고 오라고 말을 하러 갔더니 자네가 이상한 이름을 내뱉더구먼. 이상한 이름이란요? 최혜영, 내 전 며느리 이름을 떡하니 부르더만. 내가 그 통화를 엿듣고 혼인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 그건 저도 모르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궁금해서 아버지께 왜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몇 번 물어봤었는데 대답을 피하시고 조금만 기다리면 알게 될 거라고만 하셨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면서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정신없었고 뭐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진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통화를 했다는 여자가 바람나서 우리 오빠랑 이혼을 한 새언니였던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남편의 통화 상대를 알고 나서 그 이후에 몰래 뒷조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둘이 휴대폰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는지 도통 꼬리가 잡히지 않아서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꼬투리를 잡은 거죠. 남편이랑 새언니가 만나는 걸 흥신소에서 잡아낸 겁니다. 몰래 대화까지 녹음을 해왔다면서 증거를 딱 내놓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있었더라고요. 새언니가 바람이 났던 사람이 바로 남편의 절친이었던 겁니다. 근데 웃긴 게 새언니가 바람을 피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남자였거든요. 그걸 알게 된 아버지께서는 남편의 직업도 의심이 가서 조사를 시작하신 거죠. 어플 쪽이라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투자도 하셨었던 건데 알아보니까 그 어플 남편 놈이 만든 게 아니라네요. 저희 가족을 작정하고 속여 먹으려고 일부러 새언니에게 정보를 받고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풀면 새언니가 이혼을 한 뒤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상간남이랑 같이 붙어먹고 살았는데 답이 없었던 거죠. 유흥업소 종사자니까 여자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새언니는 결국 오빠에게 돌아오고 싶어서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오빠 옆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나 없나 살펴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상간남의 절친인 유흥업소 친구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오빠가 사업 설명회에 간다는 정보는 입수하고 사실 이거야 뭐 매년 갔으니까 알아내긴 어렵지 않았겠죠. 일부러 그 옆에 가서 친한 척하며 정보를 얻어오라고 한 거죠. 수십억짜리 매출을 내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이니까 어플 쪽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치라고 새언니가 정보까지 다 알아봐 줬다네요.
그렇게 오빠와 친해지려고 한 남편은 저까지 얻어 걸린 겁니다. 오빠가 남편을 좋게 보고 저를 소개시켜준다고 했던 거죠. 수십억 매출을 내는 집안이라고 하니 혹한 남편은 저랑 결혼까지 하게 된 거고요. 혼인 신고를 하는 날 새언니가 노발대발해서는 오빠랑 재결합을 하고 싶은데 네가 중간에서 회방 놓으면 어떡하냐고 난리를 쳤고 돈을 요구했다네요. 그 돈이 바로 10억이었던 겁니다. 그 정도 돈은 있어야지만 집도 구하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10억을 달라고 했대요. 남편은 10억을 주고 저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고 3억은 시댁에 집을 팔아서 해결을 했고 7억만 아버지께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서 새언니에게 주고 청산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이 구청에서 했던 그 통화 하나로 꼬리를 잡혀서 전부 들통나게 된 것입니다. 감히 우리 가족의 뒤통수를 치고 돈을 빼먹으려고 해. 네 놈이 사업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더만. 남의 사업을 고스란히 지 사업인 척 하면서 투자금도 받아내려고 했었나? 그 돈 해줬으면 어쩔 뻔했어. 거기다가 이제는 대출금을 갚아달라고. 전 며느리한테 주려고. 우리 가족을 뭘로 본 게야? 호구로 본 게야? 그 돈 뱉어내. 그리고 너희 가족 모두 사기꾼으로 집어넣고 내 전 며느리 또한 공갈자로 집어넣을 거야. 아이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년한테 당한 겁니다. 우리 아들은 순진에 빠져서 그냥 그년이 이전에 나쁜 데서 일 좀 한 거 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 마련해 주려고 한 거예요. 나쁜 데서 이런 걸 숨긴 것부터가 아주 괘씸해. 걸어놓고 뭐 번듯한 사업가인 척을 해? 이놈의 우리 집안 사람들을 지만한 곳을 아주 다 안다니 모를 거야. 아니 내가 전마누라 불륜을 저지른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런 짓을 해서 우리 가족에게 상처 준 건 더더욱 용서 못해. 죄다 고소할 거야. 감히 이런 짓을 하고도 2달이 쭉 뻗고 잠해졌겠다. 앞으로는 2달이 못 뻗고 잘 감옥으로 보내주마. 모든 진실이 밝혀진 다음 아버지께서는 더 볼 것도 없다며 저희 집으로 같이 가서 오빠와 함께 남편놈의 짐을 정리해서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남편놈이랑 시모랑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결혼했는데 이혼은 좀 아니지 않겠냐고 앞으로 모든 죄를 청산하고 둘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가족들이 돕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이혼은 무슨 이혼입니까? 혼인신고라는 것 자체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애초에 남남이었지 부부도 아니었다고요. 이혼하고 말 것도 없는 상태라는 걸 왜 지들은 끝까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꼴이 아주 우습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사돈이 다 알게 되었으니 그년이 까발린다고 해도 뭐 걸릴 거 하나 없지 않겠습니까? 7억이라든 돈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 사위로만 받아주세요. 허드렛 일 잘합니다. 회사에서 청소부한테 시켜주세요. 하지만 얄짤 없었죠. 저는 바로 간단하게 짐 챙겨서 친정으로 왔고요. 같이 살던 빌라는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놈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남편놈도 아닌 걸까요? 다음 날이 되자마자 남편놈과 새언니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님께 일을 맡기니 아주 손쉽게 일 처리가 되더라고요. 혼인신고를 안 했고 결혼 유지 기간이라고 할 것도 없었으니 재산 분할 그런 거 전혀 없었죠. 애초에 그 인간이 나눌 재산을 들고 있지도 않았고요. 대신 사기꾼으로 처벌은 할 수 있게 되었죠. 새언니도 소송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빌고 저희 오빠한테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오빠도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럴 때 보면 정말 사업가 기질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언니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한 방에 정리를 하는 걸 보면서 참 멋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는 말, 이번에서야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새언니도 그렇고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남편놈도 그렇고 거짓말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는 법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다들 정직하게 삽시다. 새언니와 전남편 전부 다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오빠가 엄포했던 대로 두 사람 모두 길지 않은 형량이긴 하지만 2달이 쭉 뻗고 잘 수 없는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아주 고소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